자, 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두 국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반격 조치에 나선 한편 180명의 승객이 탔던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추락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인지 이란과 연계된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은데요. 정말 중동 지역 세계의 안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즐거운 라디오 저희 방송에서는 정말 심각한 주제의 내용인 만큼 보다 정밀하게 다뤄보고 이번 사태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충격적인 언론 보도들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의 군부 실세를 급습하면서 사망했던 사건이 며칠 전 발생했었고, 사실상 국방장관격의 인물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사망한 만큼 이란도 본 사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8일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는데요. AP통신과 로이터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라크의 알 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 공격이 솔레이마니를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이 작전 이름부터가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되었던 것인데요. 이란의 보복 카드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자국과 주변의 동맹 세력을 규합해서 중동 지역에 더 큰 분쟁을 일으키거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옵션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 중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미군 기지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벙커에 들어가면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는 사실 엄청난 수준입니다. 두 국가의 정보력, 정보의 질 역시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정보력, 탐지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란의 발사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란이 정보를 미리 흘렸다. 가령 일부러 도청에 걸리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발사가 어느 시점에 예정되었다, 임박했다는 사실을 흘렸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에서 미군, 민간인 사상자가 있었다면 미국 입장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란에 대한 공격, 전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는 이란에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란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 사망한 만큼 정권 유지나 민심 안정 등등을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납득 가능할 만한 보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복 액션은 취하되 미국인 사망자가 없는 그 그림을 이란이 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금일 오전 우크라이나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의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서 긴급하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해당 비행기는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고 있었고 180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현지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테크니컬 이슈다, 즉 기체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보도를 했지만 아직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나오지 않았고요. 정말 만약에 이 비행기 추락 사건에 이란이 어떠한 부분이라도 연관이 되고 개입한 것이라면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번 미국의 솔레이마니 공습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낸 바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 지역의 시아파 민병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 압박을 하면서 자극하고 문제를 일으켜온 만큼 이들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핵심 인물을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당위성, 명분이 떨어지고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공조를 먼저 얻은 뒤에 행해져야 했다,
즉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비행기 추락 사건에 이란이 얽혀있는 것이라면 러시아도 그동안의 스탠스와는 바꿔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대응을 취할까요? 우선 미국에서도 상황이 어느 정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아요.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란은 이렇게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에 오히려 한 발 발을 뺐어요. 미국이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한 발 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국민을 상대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가 다시 취소시키기도 했죠. 이란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을 공격한 사태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전쟁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안보, 전쟁 이슈는 현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죠.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스캔들이나 비리 의혹 등의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용했던 것이 북한이죠. 북한팔이를 하면서 안보의 아베라는 프레임을 씌워오고 있었잖아요. 과거 부시 전 미국 대통령마저 좀 미국 내에서는 능력이 없다, 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지만 재선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만큼 전쟁 안보적 이슈는 정치 공학적으로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본인의 업적은 경기 부양이죠. 2019년 작년 전 세계 경기가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좀 하락 국면에 빠졌을 때 거의 미국만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견조했던 물가 상승률, 거의 100%에 도달한 취업률, 조정 없이 끝없이 오르는 증시, 활발했던 가계 소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도 이 경제 능력, 경제적인 감각에 기인한 것이 분명 맞아요. 그는 하반기 재선까지 이러한 미국의 호황을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돈의 소비, 순환, 즉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금리, 환율, 상품 가격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여겨졌지만 이 많은 기축 통화 국가들에서 양적 완화가 대세적인 흐름이 되어버렸고, 실제 금리를 낮춤으로써 얻는 물가 상승률 효과는 최근에 거의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중에서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유가가 폭등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부작용, 문제가 생기겠지만 박스 레인지 하에서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하는 국제 유가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중동을 자극하면서 실제로 금값, 유가, 엔화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압박감을 느낄 국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죠. 세계 최고의 석유 수입 국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셰일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 비용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낮은 저 유가의 상태라면 당연히 기존의 석유가 선호가 되겠지만 유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야기는 또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원,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넘버원 패권 국가인 것도 있지만 이 셰일가스가 펑펑 터지면서 에너지 패권도 추후에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중국이 결국 미국을 추월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설들이 있어요. 카셈 솔라이마니가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타겟은 중국이었다는 것이죠. 이란의 솔레이마니는 중국 내 이란의 한 은행의 소유주였고, 중국이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이란의 석유를 위안화로 지불해서 구매하고 있었고,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돈, 위안화를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무기를 구입해 왔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이번 공격 조치는 중국, 즉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라인의 자금줄을 차단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 솔레이마니가 그 대표적 타겟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설에 불과한 내용이니 그냥 이러한 의견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 상황은 여전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F-35 전투기까지 띄웠죠.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기 시간은 오전인데 하다 보니 새벽에 공항에 도착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쉽게 가라. 해외여행이라는 것 충분히 설레고 좋은 기분이지만 거기서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행을 떠나는 날의 공항이죠. 여러 가지 절차나 탑승 대기 시간 등을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누구나 1시간 이상을 공항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너무 빨리 도착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하나 걱정하셨던 분들과 혹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해 급한 마음에 걱정이셨던 분들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 못했다는 인천공항의 엄청난 무료와 유료 서비스들이고요. 초반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후반에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아니 공항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왜 있어? 싶은 것들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셀프 체크인. 저번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뭐든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한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체크인이 셀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비행기 표 받으려고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항에 준비된 셀프 체크인 기계, 키오스크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여권과 예약 번호만 잘 입력하면 5분 안으로 체크인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체크인뿐만 아니라 아예 비행기 표를 그 자리에서 사는 것도 가능한데 너무 급해서 표를 사지 못하고 무작정 공항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정 변경이 된 경우 이 기계를 이용해 취소하거나 발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체크인을 마친 뒤에는 바로 셀프 수화물 수속을 받으러 이동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체크인 키오스크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찾았으면 바로 아까 받은 탑승권의 바코드를 찍고 자기 짐가방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꼬리표 태그가 나오는데 이걸 짐가방에 붙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급하게 여권이나 비행기표 같은 걸 복사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호텔 예약 바우처 등을 인쇄해야 할 일이 있을 때인데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이 급한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엔 공항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면 됩니다. 3층과 4층에 하나씩 있고 여기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프린터와 복사, 팩스까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서비스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로 외투 보관 서비스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엔 추운 날씨 때문에 공항까지 코트나 롱패딩을 입고 갈 건데 반면에 동남아나 더운 나라를 가게 되면 두꺼운 겉옷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행 내내 가방에 코트를 넣고 다니는 것도 애매하죠. 이럴 때는 이 외투 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단 일주일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유료로 바뀐다고 하는데 웬만한 일반 관광은 일주일 안으로 다녀오니까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외투 보관 서비스이기 때문에 12월과 1월 그리고 2월까지는 24시간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손님의 외투를 무료로 맡아주려고 밤새 일을 하신다니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는 입지 않아서 그런지 3월부터 11월까지는 밤 10시까지만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옵션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공항 내에서는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코트 맡아주는 곳 옆집에 있는데 1터미널에 하나, 2터미널에 하나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음식을 쏟았다든지 집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진흙밭에서 뒹굴렀다든지 무언가의 이유로 옷이 망가진 경우 일단 공항에 와서 내부에 위치한 세탁소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은 물론 구두 수선과 운동화 세탁까지도 해준다는데요. 물론 이것도 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유료 서비스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간단하게 짚고 가면 구두 굽가리, 핸드백 끈가리, 캐리어 비밀번호 풀기, 열쇠 절단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다 보니 일반 세탁소인 줄 잘못 알고 바지의 기장을 줄여달라거나 다리미질도 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서비스, 기도실. 이 기도실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터미널, 2터미널 합쳐서 무려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특성상 24시간 연중 무휴라고 하고요. 다만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예배를 보기 때문에 정해진 종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에는 기독교, 수요일, 토요일 정오에는 천주교, 수요일 저녁 6시에는 불교만 이용하는 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실물 보관소. 이거는 사실 잃어버린 물건을 맡아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상 못하는 일이라는 건 이미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깜빡 잊고 놓고 간 가방 같은 걸 맡아주기는커녕 잽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특히 다시 볼 일 없는 외국인이 놓고 가는 경우는 오히려 놓고 가는 걸 노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유실물 보관소는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하나씩 있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부터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정말 좋은 시설이긴 한데 왜 공항에 이런 것까지 있는 건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찜질방. 심야나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 아니면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시간을 때워야 할 때, 그것도 아니면 귀국을 했는데 잠시나마 공항에 머물면서 여행의 여운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 인천공항 찜질방을 이용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고급져 보이게 스파 온에어라고 하네요. 처음엔 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야지 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 오히려 왜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나중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무려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단 유료이기 때문에 이용 가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 한층 더 나가서 아예 호텔입니다. 이름은 캡슐호텔 다라큐라고 되어 있는데, 캡슐호텔하면 보통 일본 여행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집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1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은 딱 봐도 벌써 캡슐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급지고요. 아예 엄연하게 그냥 싱글룸 호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이거 완전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은 3시간에 26,400원, 12시간에 63,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비즈니스 호텔급인데 비해 인천공항 물가를 감안하면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12시간에 63,000원짜리 호텔방을 이용할 일이 뭐가 있나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는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일부러라도 놀러가서 한번 이용해보고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CGV, 영화관이죠.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도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인천공항 CGV. 사실 애초에 공항 안에 정식 극장이 있다는 상상은 하기가 힘들죠. 위치는 아까의 캡슐호텔의 맞은편이라고 하고요. 일반 극장이랑 다른 점은 티켓 발권 쪽은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무인 주문기기로만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직원이 딱 한 명 있는데 매점 쪽에서 팝콘이랑 오징어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일만 한다네요. 대체 누가 비행기 타기 전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지 후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반 극장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한산하다고 하고요. 또 상영관 자체는 130석 규모로 작은 데 비해 개개인의 좌석은 널찍하게 여유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용했던 사람들은 영화관 하나를 통으로 빌린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이 CGV를 이용하라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행기 시간은 오전인데 하다 보니 새벽에 공항에 도착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CGV에 가라. 그 시간엔 조조 할인으로 볼 수가 있다. 조조 가격이 최저 7,000원인데 남는 시간에 어설프게 돌아다니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라고 말하는 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 인천 영종도고요. 이 영종도 안에만 영화관이 3개가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의 CGV,
운서역 메가박스, 영종 하늘도시 롯데시네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영종 하늘도시에 CGV 2호점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도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